네, 몇 개월 만에 이제 기출문제 새로 이제 다시 올리네요. 자, 최근 그 2016년에 시행됐던 67회부터 그 다음에 최근에 제 70회까지 쭉 이어서 이번 70일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로 기출문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산세무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가장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개정세법인데 아마 이건 잘 안 보이시죠, 지금. 한국 세무사회에서 지난번 70회 시험은 적용 안 하고 71회부터는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2월 22일 날, 지금 여기 보면 2월 22일 업그레이드 됐다고 지금 홈페이지에 뜨긴 했는데 제가 이걸 설치해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개정세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출산, 입양, 세액공제가 제가 이제 특강에서 이야기했듯이 한 명당 30만 원인데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30, 50, 70만 원 바뀐 것도 아직 적용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서 전화로 한번 문의했던 사항까지 다시 한번 이제 물어봤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 불성실 가산세 요거 변경된 거, 개인사업자 페이지 매출체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율, 부실기재 미제출 요거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좀 확인 좀 부탁합니다 했더니 답변이 왔어요. 저희 시험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우선 가산세 부분은 반영하여 오늘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출산, 입양, 세액공제 부분은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답변은 왔는데 이게 지금 올린 지 한 열흘 넘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그 업그레이드 안 시켜놓고 있어서 제가 교재도 요것 때문에 지금 교재도 판매 일시 중지해 놓은 상태인데 재고도 없을 뿐더러 좀 개정된 걸로 하려고. 근데 요거 무한정 기다리다가는 이번 70일에 시험 보는 수험생들이 이거 어떻게 연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아직 수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말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예전에 작년 시험 문제 요 기출 문제들을 수정을 해서 교재도 지금 인쇄 들어갔고 강의도 제가 말로서라도 설명을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017년 적용 그 세법 요거 적용해서 이제 한 문제씩 볼게요. 이론하기 전에 합격률이 보니까 67에는 전산세무 2급 28%입니다. 적다고 생각하시겠죠? 전산회계 1급이 50%, 2급이 70%니까 훨씬 적다고 생각하시겠는데 65회 같은 경우는 14%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66회는 40%. 이렇게만 나오면 좋겠죠. 근데 요거는 아주 최고로 많이 나온 거고요. 최근 2년 동안. 보통 보면 22%, 69회가 22, 68회가 35. 그 다음에 2016년 8월 특별회차 시험이 30%. 그러니까 요 67회 28%면 평균 정도 나온 겁니다. 보통 한 25에서 28% 사이. 요게 평균이라고 보고, 35%, 40%는 시험 문제가 아주 쉽게 출제된 거고, 아주 어렵게 출제되면 14%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일단 제수복입니다. 지난번에가 22%니까, 이번에도 평균 정도 나오지 않을까. 특히 개정세법 적용될 때는 갑자기 난이도를 막 올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를 걸어보죠, 자, 이론 시험 한 문제씩 볼게요. 자, 다음 중 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가 아닌 것.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또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이죠. 자,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 보통 1년을 말하는 겁니다. 1년 내에 실현될 것으로 뭐가? 현금화, 판매가 되고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걸 뭐라고 그러면 재고자산이라고 그러죠. 자,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1년 이내에 못 팔 정도면 그 회사 망하는 거죠.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아닌 것 그랬으니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죠. 자,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유동부채 같아요. 기존이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런 뭔가 좀 틀어지기 시작하죠.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는데, 또한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 차입금.
우리 1년 내에 갚을 생각 없고 은행에서도 1년 이후에 갚아도 된다라고 약정을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유동부채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동부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유동부채가 아닌 것 하면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사용이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거 유동자산 안에 당좌 자산이죠. 맞는 말이고요. 기업회계 기준 제가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더라도 기존이 차입 약정에 따라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할 수 있고 기업이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고요. 자, 유가증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단기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 가능 분류한다. 쭉 보기가 4개 나왔는데 좀 헷갈리죠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자, 유가증권 우리 크게 분류하면 단기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이외에도 있습니다만 시험에서 대부분 요것만 나오니까 자, 이걸 한눈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과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 채권입니다.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안 들어가요. 채권만 들어가요. 주식은 만기일이 없죠. 근데 만기 보유 증권이란 말이에요. 날짜가 박혀 있습니다. 이거 만기일이 언제? 근데 주식에는 만기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은 못 들어가고 채권만입니다. 국채, 공채, 사채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또 차이점이 뭐냐? 시장성이 있는 주식 대표적인 게 이거죠. 시장성이 있다는 거는 수시로 사고 팔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우리 주식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단기매매 증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 매매 차익, 단기간 매매 차익이 목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당좌 자산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봐요. 같은 주식인데 요거는 달라요. 시장성이 없어요. 수시로 사고 파는 목적이 아닙니다. 뭐예요? 단기 시세 차익이지만 이거는 장기 투자 목적. 자, 우리가 어떤 회사에 영향력을 발휘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지배한다고 그러죠. 재벌 기업들이 문어발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은 요즘 교도소에서 무상급식 받고 있는 이 모 회장이 자, 거기에서 삼성 주식은 몇 프로 안 돼요. 우리나라 삼성 그룹에 가장 많은 주식을 갖는 건 국민연금입니다. 근데 삼성은 이재용 그 가족들은 몇 프로 안 갖고 있으면서도 삼성에서 그 돈으로 또 삼성 다른 계열사들을 전부 다 이걸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회사도 좌지우지합니다. 인사권이라든가 모든 경영.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그 회사를 지배할 목적이 아니고 요거는 지배할 목적, 장기 투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 자, 단기매매 목적도 아니고 채권도 아닌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비유동 자산입니다. 이거는 1년 이상 보통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매매 증권 주식을 사고 팔아서 이익 생기면 영업의 수익 또는 손실로 처리하는데 요거는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하나의 자본 형태로 보는 거죠. 우리 회사 자본금을 가지고 다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통지할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사들여서 그 회사도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자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본이 그 계열사의 자본금으로 편입되어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만기 보유 증권은 이제 주식이 아닌 채권.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 우리 자동차 살 때 국채, 공채 사잖아요. 그 채권들. 자, 만기가 확정돼 있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채권 안 갖고 있죠. 자동차 영업사원이 알아서 그거 나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팔아버립니다. 좀 싸게 팔아버리죠. 자, 비유동 자산이 투자 자산으로 이것도 처리하고요. 자, 지분증권, 주식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 요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왜 안 가니?
그러면 이제 찾아볼까요? 자, 아까 설명드린 거 가지고 요 2번 문제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1번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한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중에 하나로 분류한다. 채권은 어디 들어가요? 맨 위에 단기 매매 증권, 주식 채권. 그 밑에 매도 가능 증권, 주식 채권. 맨 밑에 만기 보유 증권은 채권만 들어가죠. 채권은 뭐예요? 취득한 후에 그 목적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 만기 보유 증권이냐 세 가지로 분류하죠. 그래서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2번 3번부터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아까 맨 위에와 맨 아래에 있던 거. 원칙적으로 공정 가치로 평가한다? 아니죠. 자,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라는 게 뭐예요? 시가를 말하는 거죠. 시장가치, 주식, 증권거래소. 근데 요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만기 보유 증권은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환한 다음에 우리가 사들인 금액과 상환한 금액과의 차익은 감가상각으로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틀린 거고요. 4번 매도 가능 증권. 아까 두 번째 나온 거죠. 주로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이거 뭐에 대해 설명해? 이거는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이고. 자, 2번을 보면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어야죠. 그걸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자, 주식 거래 시장에서 아무 때나 사고 팔 수 있었는데 회사에서 야, 요거는 우리가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해서 수시로 사고 팔지 말고 장기간 보유하고 있자. 그 회사 앞으로 클 것 같아. 아니면 우리가 더 사서 그 회사를 지배하자. 그렇게 회사에서 바꾼다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되는 경우. 그게 현대해운인가 요번에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장만 폐지되고 회사는 계속 돌아간다 하면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좀 어렵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잘 구분해서 보시고요. 3번은 보너스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주로 뭐 특허권, 산업재산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죠. 저작권,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다 들어갑니다. 자, 요거 확실히 하고 싶으면 임차보증금, 개정공고 및 적유 등록에 가서 컨트롤 F 임차보증금 엔터 치면 기타 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이 여기 딱 보입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빨리 개정공고 및 적유 등록은 이런 문제 풀 때 항상 켜놔요. 수시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4번 문제. 자, 이건 살짝 함정을 파는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이 2016년 1월 1일 자본금은 3천만 원이다. 주식수가 3만 주, 그럼 한 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에요. 근데 6개월 후에 7월 1일에 주당 1,200원에 만 주를 유상증자 자본금을 늘렸어요. 그럼 자본의 증가합니다. 유상 돈 받고. 그러면 2016년 말 기말 자본금은 얼마인가? 그러면 요 자본금 증가한 거를 더해주면 되는데 왜 함정을 파놨냐? 주당 1,200원씩 받고 주식을 팔았다 그랬죠. 그럼 언뜻 생각하면 1,200원 곱하기 만주 해서 1,200만 원 해서 얼마예요? 5,200만 원. 안 보이네. 자, 요게 지금 계산을 헷갈리게 요걸 넣은 건데 액면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자본금은. 요거 만주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액면 금액 1,000원 하면요. 1,000만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주 곱하기 액면 금액 1,000원 하면 1,000만 원. 그러면 요거 주식을 유상증자했을 때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돈은 물론 1,2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기금 통장으로 들어왔다. 그럼 차변에 보통기금 1,200만 원.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1,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은 뭐냐? 우리 주식 액면 금액보다 200만 원 더 받은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 200만 원. 그래서 자본잉여금으로 요거 처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근데 문제를 좀 더 정확히 하려면 주당 1,200원, 과할로 액면 1,000원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함정에 빠뜨리려고만 생각했는지 그거는 살짝 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액면 금액도 매번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잘 나가는 회사는 처음 발행할 때부터 액면 금액을 자,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쨌거나 지금 여기에서는 액면 금액, 발행 금액 요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000만 원 합치면 3,000에 2번, 4번에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만약에 5,200만 원 했으면 요거 찍는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5,200은 없었어. 자, 5번 문제요. 아, 4,200이구나. 4,000. 아까 4,200 있었네? 없었네요. 네. 자, 5번.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 이걸 회계 변경이라고 그러는데, 자, 설명으로 잘못된 것. 요거 앞에서 이론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회계 변경이란, 물론 회계 정책 변경, 회계 추정 변경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업이 처한 경제, 사회적 환경이 변화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 처리 방법이나 또는 기업이 재무상태,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표시하지 못할 경우 과거의 회계 처리 방법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 사회적 환경이 변화라고 하는 건 기업 회계 기준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요 몇 년 전에 국제 회계 기준, 우리나라와 요즘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나라 기업 회계 기준을 서로가 절충한 형태의 그런 기업 회계 기준이 변경이라든가 또는 감가상각 방법, 뭐 정률법, 정액법 뭐 여러 가지 있죠. 재고자산 평가 방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요게 요즘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업은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회계 정책 변경 또는 회계 추정 변경. 근데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접대비예요. 자, 우리 접대비 우리가 하고 있는 세무회계 여기서 인정 안 해주죠. 근데 기업회계에서 인정해 줍니다. 물론 그것도 무한정이 아니고 매출액의 몇 프로, 업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접대 식사 대접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인정 안 하고 세무회계에서는 인정 안 하고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고 근데 세무회계에 따른다 해서 접대비를 없애버렸다? 그러면 직원들 그 뭐 식사 비용 그거 어떻게 처리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은 충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세무신고 평상시는 이거 접대비 다 매출액 범위 내에서는 다 하는데 일정 부분만 세무신고할 때는 적용 안 되니까 이걸 수정해야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법인 조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요거 전산세무 1급 가면 배웁니다. 송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해가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무조건 세법과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 요거 변경하는 거는 옳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잘못된 겁니다. 회계 변경은 정당한 변경이다 지금 해버렸거든요.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에 4번이고요. 자, 6번 문제. 자, 다음 자료에 의한 제조 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직접 재료비, 이건 직접비니까 아니고요. 직접 농업비도 아니고. 자, 여기도 함정 파놨습니다. 잘 보세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를 제외한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또는 경비, 요거 들어갑니다. 간접 경비. 자, 기계 감가상각비. 뭐 직접이란 말이 없으니까 요걸 일단 제조 간접 경비로 보세요. 공장 임차료 간접 경비입니다. 자, 어디 함정이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영업부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거는 원가의 한 요소죠.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들어갑니다. 판매 수수료도 영업이죠, 이거. 제품 제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요거 안 들어가요. 요거를 잘못 실수로 선택하도록 함정을 파는 겁니다. 근데 공장 전력비 경비죠. 간접 경비. 그래서 요거 세 개. 어디에요? 25,000원, 45만원, 18만원. 세 개를 합치면 다 얼마 나와요? 합치면 65만 5천원. 65만 5천원. 요거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함정을 파놨지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7번 문제. 자,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제조간접비에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으로 배부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직접 배우법, 단계 배우법 또는 상호 배우법. 단계 배우법은 뭐 옛날에는 계제식 배우법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 부분입니다. 조립 부문과 절단 부분이 있어요. 보조 부문은 요거 제조 부분을 보조해주는,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력 부분과 기계 고장 나면 수선해주는 수선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도 제조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배부해주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덜 복잡한 거, 직접 배우법이에요. 직접 배우법은 요거를 전력 부문을 여기와 조립 부문으로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비율은 3대 1로. 그 다음에 수선 부문. 얘도 그냥 조립과 절단으로 5대 3 비율로 넘겨주면 끝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게 직접 배우법. 대신에 가장 단순하지만 상호 간의 보조 부문끼리도 이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요거는 고려를 아예 안 한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높은 것부터 찾으라 그랬습니다. 정확도가 제일 높은 거. 제일 낮은 거는 직접 배우법. 요 둘 중에 하나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좀 복잡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단계 배우법 한번 볼게요. 단계 배우법 순서를 물론 이것부터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지만, 자, 여기 편의상 여기서부터 수선 부문 이 36만 원을 세 군데 다 줍니다. 조립, 절단, 전력. 비율은 수선 횟수는 요거 5대 3대 1 비율로.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요 금액과 요거 배부받은 요 금액을 합쳐서 이 금액을 다시 조립 부문과 절단 부문의 3대 1 비율로 나눠줍니다. 조금 더 정확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계단식으로 요거를 여기를 이쪽으로 보내준다 해서 단계 배부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번 직접 배우법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만 정확도도 조금 더 높아지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단계 배우법. 일단 정답은 나왔고요. 상호 배우법은, 야, 그러면 수선할 때 전기를 썼다 이 말이야. 전력 부문 요거. 이거는 안 돼. 수선 부문, 보조 부문끼리 먼저 해. 얘는 여기, 그 다음 얘도 세 군데를 보내고 나면 여기와 여기도 다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직접 배우법 들어갑니다. 여기, 그 다음 여기 합계획을 가지고 또 이렇게. 상호 배우법입니다. 자기네들 보조 부문끼리도. 그래서 제일 복잡하지만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 요거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8번 문제. 봅시다. 개별 원가 계산 시 배부율 및 배부액을 산정하는 산식 중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 예정 배부율,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 예정 배부액. 이거 하면 할수록 헷갈리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공식 두 개를 교재에 있는 거 갖다 놨는데,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를 왜 할까요? 이유를 알고나 나면 억울하지도 않죠. 예정 배부하는 이유, 제가 예를 들었었죠. 아이스크림 공장. 여름 한철 가장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여름 한철 쫙 해서 이거 아이스크림 가격을 얼마를 해야지? 그러면 재료비, 농업비, 경비, 뭐 그중에 제조간접비, 전기세 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원가를 알아야 판매 가격을 정하는데, 문제는 그러기에는 8월 전기세 고지서는 9월 달에 나와버려요.
그러면 실제 전기세 나온 거 가지고 원가 배분을 하려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정액을 가지고 아이스크림 장사 몇 년 하다 보면 다 경험이 나오겠죠. 예정액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대입을 해서 하자. 다시 말해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제조간접비 1년 동안 우리 전기세 1년 동안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배부액 여기 배부 기준이 연간 예상액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예정 조업도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배부 기준 연간 예상액.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액 요겁니다.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 그러니까 1년 동안 제조간접비 전기세가 100원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작업 시간은 10시간 할 것 같아. 1년간. 둘 다 예상입니다. 예정 조업도, 예정 배부 기준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나누기 하면 예정 배부율은 10원이 나오는 거죠. 1시간당 10원. 그러면 이 예정 배부율 나온 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아이스크림 몇 개 만들었어? 예, 1000개 만들었습니다. 실제 아이스크림 1000개. 그럼 예정 배부율로 일단 해. 거기서 나오려면 못 기다리잖아.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 실제 생산된 거를 예정 전기세 10원. 그러면 10,000원 제조간접비 나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판매 단가도 정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럼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에서 적게 했으면 많이 넣고 많이 했으면 비용 빼고 나중에 가서 조절합니다. 그럼 다 보완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율. 예정 안 하고 우린 실제로 할래?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을 실제 조업도로 나누게 하면 되죠. 자, 실제 작업 시간, 제조간접비가 100원이고 나누기 실제 조업도가 10시간이다. 그럼 1시간당 10원 나오죠. 이 실제. 예정은 아까 했고요. 그러면 실제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안 한다 우린. 그러면 실제 조업도의 제조간접비 실제 배부율 요거를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10원. 근데 예정 배부액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정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예정 조업도의 예정 배부를 곱한다? 언뜻 보면 맞아 보이죠? 뭐가 틀렸어요? 실제 조업도 실제 발생해. 그거에다가 곱하기 예정 배부율을 하는 거예요. 실제 90원 나왔다. 예정 배부는 90시간 나왔다. 예정 배부는 10원이다 하면 9,000원. 이런 식으로. 자, 요거 살짝 글자 실제라는 거를 예정으로 바꿔가지고 함정을 파놓은 문제입니다. 자, 예정 배부율을 곱하지만 실제 발생한 거에다가 예정 배부율을 곱한다는 거 요거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9번 문제. 자, 밑에 요거 뭘까 궁금하시겠죠? 여러분들이 뭐를 예를 들면 될까 하다가 우리 제빵 하는 데 가보면 밀가루 반죽해서 비닐 딱 씌워놓고 뭐 해요? 그다음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숙성을 시키죠. 그 숙성시키는 사진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는 의미가 없는 경우 재료비와 가공비 제조 과정의 투입 시점이 같을 때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 금액이 같을 때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가공비 물량이 같을 때 재료비와 가공비 기말 잔액이 같을 때 지금 이 재료비와 가공비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그 시스템에서 빵 대량으로 하는 공장도 큰 기계에다가 이거 숙성시키잖아요. 여기서 재료비는 뭐예요? 밀가루 플러스 그 다음에 숙성할 때 뭐 넣는다 그랬죠? 나 지금 깜빡 잊어먹었는데 숙성하도록 하는 뭐 효모인가 뭐 넣는다 그러더라고요. 물도 들어가겠죠. 자, 이게 재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가공비가 들어가요. 이거 숙성하려면 사람이 또는 기계가 하게 되면 전기가 들어가고 그 기계 장치 감가상각비 들어가고 사람이 하면 인건비가 들어가. 사람이 숙성하면 요거 물 넣고 반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공비가 들어가요. 인건비 뭐 농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 같은 게 들어가죠. 자,
지금 요거를 해서 요 재료비 가공비 요거 뭐 할 때 생각하냐면 월말 제공품 있죠. 제공품 계산할 때 요거 월말 제공품은 환산량은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할 때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하는 거거든요. 월말 제공품은 월말 제공품 재료비와 월말 제공품 가공비로 구성돼서 따로따로 계산하고 요거 두 개를 더해주는 과정을 해서 월말 제공품 우리가 계산을 하죠. 환산량 계산을 할 때 요거 사용합니다. 그러면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요 밀가루 요 숙성한 거는 재료는 이미 여기서 다 들어간 거예요. 냉장고에 넣는 순간에 재료는 대부분 안 들어가죠. 더 이상. 그 다음 요거를 빵으로 완성하는데 뭐가 들어가요? 숙성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는 요거를 다 떼내 가지고 이렇게 뭐 저 차판 같은 데 놓고 그 다음에 기계에 집어넣어서 익히죠. 그러면 여기다 추가 가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완성된 빵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밀가루 반죽 요 자체는 이게 월말 제공품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다 끝나고 이걸로 끝났다. 그러면 재료비, 가공비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 들어간 재료비, 가공비 이게 월말 제공품이에요. 그 금액이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공비가 또 추가로 들어가니까 재료비 따로 재료는 이미 다 심하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 보면 재료는 제조 착수 시에 전부 투입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가공비는 진척도에 따라 투입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재료비 가공비를 구분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재료비와 가공비 제조 과정에 투입점이 같다. 간장, 된장 만들 때 다 집어넣고 장독대에 담아서 놔뒀다. 그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퍼먹기만 하면 돼. 그러면 굳이 재료비 가공비 구분하지 말고 여기 들어간 거 재료비 뭐 다 한꺼번에 해서 총 얼마 그냥 계산하면 끝이고 그렇지 않은 이 밀가루 같은 경우 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경우 투입점이 같다. 된장, 간장처럼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라고 참 아이디어를 많이 짜냈는데 여러분 안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요렇게 설명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됐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무한상사의 원가 자료이다. 다음 자료예요. 평균법. 그러니까 선입선출법하고 다른 점이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건 먼저 나갔다. 그래서 월초 제공품에 대한 거는 빼고 계산하죠. 근데 여기는 평균법이니까 월초 그다음에 단기 투입 구분 없이 한다는 소리입니다.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자, 봅시다. 그럼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려면 완성품 총 제조원가 총 제조 원가 나누기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기 하면 되죠. 그러면 단위당 제조 원가가 나옵니다. 한 개당 만드는데 얼마 들었다? 자, 그럼 공식 총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간접비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 빼면 되죠. 이 공식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자, 우선 요 밑에부터 단기 총 제조 원가 아까 이야기한 거 월초 제공품 요건데요.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30만 원, 노무비 70, 경비 40만 원. 3개 더하면 됩니다. 30, 70, 40. 금액이 나오겠죠. 140만 원 나오네요. 그다음에 월초 제공품,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죠. 단기 제조 원가.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3개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700, 800이네요. 예. 그다음 요거 3개 더하면 그러면 940만 원 나옵니다. 여기서 뭐를 빼야 돼요?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빼려고 하니까 자, 기말 제공품 여기 보세요. 완성품 수량은 4,000개예요. 기말 제공품은 1,250개입니다. 완성도가 80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성품 수량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1250개 완성도 곱하기 해요. 그러면 자, 기말 제공품 중 완성품 해당 수량 1250개 곱하기 80%. 그러면 나오겠죠.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1000개가 나오나요? 네. 그러면 요거를 완성도가 80%인데 완성품 환산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완성품 4000개에 요것도 다 완성됐다고 보면 몇 개예요? 5000개가 되죠. 월말 제품을 지금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이걸 완성된 걸로 환산을 한 겁니다. 월말 제품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주어지면 요거 빼면 단기총 제조원가 나오고 그다음 완성품 수량 4000개로 나누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월말 제공품은 안 주어졌어요. 월말 제공품을 완성된 걸로 환산하게 되면 80%가 수치를 더하면 1000개, 완성된 걸로 치면 1000개. 그러면 이 회사는 4000개, 1000개, 5000개 다 완성된 거예요. 다 완성됐으니까 총 들어간 비용이 얼마예요? 940만 원이죠. 월초에 단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들어간 거. 그러면 요거를 940만 원을 아까 다 합쳐서 5000개가 완성된 걸로 환산했다 그랬죠. 나누기 5000개. 940만 원 나누기 5000. 그러면 개당 얼마 나와요? 네. 1880원? 1880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난해하신 분들도 있겠는데 자, 아까 계산한 요 월말 제공품이 딱 주어지면 아주 간단한데 요거 나누기 완성품 수량 4000개만 하면 끝나는데 요 문제가 안 주어졌어요. 대신에 요 나누기 할 완성품 수량을 월말 제공품을 80%로 해서 완성된 걸로 완성도가 80%니까 완성된 걸로 환산해서 계산해라. 그러면 월말 제품이 그러면 필요가 없어지죠. 5000개를 총 들어간 총 제조 원가 940만 원 나누기 5000개 이렇게 해서 개당 1880원짜리 물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부가가치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물건을 팔았다에 해당하는 것. 진짜 판 건 안 나온 거죠. 자기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 우리 사업장 쓰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이 회사를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원래는 우리가 쓰려고 했던 건데 그쪽으로 넘겼어요. 요거 재화의 공급으로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그쪽에서 팔아야 판매로 보는 거예요. 그 재료는. 그 다음에 3번 먼저 볼게요. 수선비로 대차에 사용하는 경우. 자, 원래 판매 목적을 갖고 있다가 우리 회사에 수선비로 그냥 써버렸어요. 자, 요것도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사업용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지 않고 광고 선전을 위해 자기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업장이 2개가 있는데 여기서 판매하려고 쓰다가 안 팔고 저쪽 옆 회사에 가서 사장님이 갖고 있는 회사 거기에 그냥 광고용으로 샘플로 써버렸어요. 뭐 이것도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인 경우가 문제가 있죠. 판매용 휘발유를 대표자의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 차량에 사용하는 경우. 자, 이거 주유소에 해당되는 거죠. 이 업종.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업무용 차가 아닌 자기 그냥 벤츠 승용차. 벤츠 승용차는 업무용 차량이 될 수도 없으니까. 자, 요걸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기름을 넣고 사장한테 돈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는 돈은 안 받았지만 너네 판매로 해서 세금을 내. 왜냐하면 1번, 2번, 3번, 4번 요 모든 요 물건들은 매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매출할 때는 부가세
예수금 받지만 매입할 때는 부가세 대급금에서 요거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그러면 세금 공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알고 봤더니 그게 판매가 아닌 거야. 사장님 개인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장은 기름 아무리 자기 주유소지만 지는 세금도 돌려받으면서 그 물건 싸게 써버린다. 이거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용납을 안 하죠. 야, 너네 이거 환급받은 공제받은 세금 이거 물어놔야 되니까 이거 판매로 적어놔. 돈 안 받아도. 그래서 재화의 공급에 판매로 봐버린 겁니다. 실적으로는 판매 아닌데. 근데 1번, 3번, 4번은 요거 다른 데서 결국에는 물건 만들어서 팔면 부가세 낼 거고 수선비로 대체했지만 물건 만드는데 업무용으로 쓴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 처음부터 판매용이 아닌 수선비로 쓰려고 매입했다. 매입세 공제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수선 목적으로 가져와도 매입세 공제가 되고 광고 선전도 마찬가지. 우리 광고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왔다 또는 만들었다. 매입세 공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거고 간주 공급이라 그럽니다. 이거를 판매로 본다 이 말이죠. 자,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요거 앞전에 몇 번 나왔었죠. 그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세법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요거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폐업했어요. 폐업돼서 창고에 남아있는 우리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뭐 눈물에 뭐 폐업 마지막 재고 정리 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폐업을 한 3년 하는 회사도 있더라마는 자 거기 남아있는 거는 그러면 그거 또 세금은 내야 돼요. 판매하면. 그럼 판매될 때까지 또는 소비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언제 팔릴 줄 알고 해를 넘길 텐데요. 그래서 잔존재화의 경우는 언제 폐업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는 너네 일단 세금은 내. 이겁니다. 보통은 판매될 때 세금 신고하는데 일단 남아있는 경우에 그거를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1번이 정답이에요. 재화 사육 또는 소비된 때가 아니고 폐업 시 재고 금액을 신고해야 된다. 자, 그걸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판매된 걸로 간주하는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뭐예요? 할부금 받을 때. 이때 판매 시기로 판매된 시점으로 보는 거고 무인 판매기는 언제 팔린지 어떻게 알아? 돈 회수할 때, 현금을 꺼낼 때. 외상 판매는 이거는 그래도 돈 받을 때 하나? 아니에요. 이거는 재화가 넘어가면 또는 그게 넘어가서 사용이 가능할 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이때 판매로 보는 겁니다. 외상 판매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현금 받고 판매하는 거 똑같은 기준이고 장기라든가 요거는 그렇잖아요. 1년에 걸 자동차 할부 2년에 걸쳐 받는데 판매를 해서 세금 먼저 내 이렇게 하기는 너무 야박스럽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좀 재벌 기업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 자, 요거 복잡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 보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여기다가 또 세법 개정이 한 번 또 된 게 있어요. 2016년에. 다음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발급, 전송에 관한 사항이다. 설명이 잘못된 것. 자, 1월 15일 작성 일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러니까 요 전에 물건 팔았다는 소리겠죠. 15일이나 아니면 그 전. 세금계산서를 그 다음 10일까지 해야 되는데 2월 15일에 발급한 경우 매출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2월 발급받은 매입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막 나왔어요. 이거 봐서는 눈이 빙빙 돌아가는데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치사한 거예요. 이거 간혹가다 나오는데 이거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 혹시 2016년 이전 교재면 수정 좀 해주세요. 2017년 개정세법 여기 교재에 보면 요 가산세 부분이 있어요. 제 몇 페이지인지 기억 안 나는데 지연발급 가산세 2% 돼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요거 수정됐습니다. 1%로 2%는 반 줄었어요. 아까 제가 저 세무사회에 건의한 게 이거 수정 안 됐다 프로그램에 보니까 100분의 2라고 돼 있어요. 아직도 100분의 1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지연 수치 가산세는 이거 매입자는 1% 돼 있습니다. 그거 0.5로 수정해 주세요.
자, 2017년 개정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월 1일 이후 신고일 이전 미발가산세 공급받는 자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요게 근데 7월 25일 무슨 날이냐면 확정 신고하는 날입니다. 부가세 제 1기 확정 신고. 반년치 앞에 반년치 6월 말까지 거를 7월 25일 확정 신고하는 날 이전에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면 매입세 공제는 합니다. 물론 가산세는 물죠. 그전에는 아예 이거 너네 매입세 공제하는데 세금 다 내. 야박스럽게 했는데 이제는 조금 느슨하게 봐주고 있어요. 2016년도에 이게 개정됐습니다. 교재 요거 매입세 불공제라고 돼 있는 거 7월 25일 이전 수치 매입세 공제 가능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다 설명하려면 요것만 가지고 20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하고요. 1월 공급시기 1월 1일부터 5월 31일 요 사이에 물건을 공급하고 발급은 그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되는데 그걸 넘겨버렸을 때 그 다음 11일 했을 때 12일부터 7월 11일까지 그럼 가산세가 이런 식으로 쫙 붙어갑니다. 7월 12일 이후 그 다음 신고일 이전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문제씩 우리 문제에 나온 거 보고 한 문제씩 한번 볼게요. 우선 1번 보십시오. 1번. 자, 한번 하나씩 추적해 봅시다. 2016년 1월 15일을 작성 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를 그러니까 1월 15일이에요. 이거를 1월 15일이면 다음 달 2월이니까 자, 다음 달 11일까지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를 2월 15일에 발급해 버렸어요. 10일을 넘고 여기로 왔어요. 12일에서 7월 11일 2월 12일 맞죠? 여기는. 그러면 지연 전송 가산세 요거 물어야 됩니다. 자, 매출 이거 매입 가산세 물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2016년 1월 15일 작성 일자로 한 거를 이번 문제 세금계산서를 2월 15일에 발급하는 경우 지금 발급이죠?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봐야 되네. 자, 여기 1월 15일 그러면 2월 10일까지 발급하면 되는데 요거를 아까 1번 문제 2월 15일 날 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네. 예, 그러면 지연 발급 가산세, 지연 수치 가산세, 매입출자는 요거, 매입자는 이겁니다. 제가 수정할게요. 저 발급 일자니까. 2번 문제는 1월 15일 작성 일자로 한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는 요 때인데 같은 거예요. 근데 2월 15일에 발급 받은 경우 15일이니까 그 다음 달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 사이에 들어가죠. 발급받은 경우 매입자에는 매입자 가산세 적용된다. 0.5% 지연 수치 가산세 3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2016년 1월 15일 작성 일자로 세금계산서를 7월 15일이에요. 7월 15일에 발급하는 경우 7월 1일 이후 여기입니다. 자, 매출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미발급 가산세. 이거는 6월 30일까지는 지연이라도 지연 가산세에서 1%, 그전엔 2%였어요. 하는데 이때는 너는 안 돼. 괘씸죄. 더 늦잖아. 2%. 자, 이렇게 됐고요. 네 번째 문제. 2016년 1월 15일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똑같습니다. 1월 15일. 7월 15일에 발급받은 경우. 자, 7월 15일 요겁니다. 아까. 그러면 매출자는 2% 가산세를 물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매입세액 불공제가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게 2016년에 개정돼서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데 가산세를 물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13번에 4번은 자, 요거 2016년도부터 적용된 거라 요게 뜰린 겁니다. 그래서 4번이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다 돼 있는데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단 7월 25일 이전에 요 말은 없어요. 7월 15일에 발급받았으니까 7월 25일 확정신고일 전에 받았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소득세입니다.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소득세는 누가 내야 되느냐? 자, 여기 밑에 설명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교재에 있는 건데. 근데 이것도 하나 수정이 됐습니다. 세법이. 국내 거주예요. 이 사람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입니다. 국내 또는 국외 원천 소득 다 내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우리나라 연예인들 해외 나가서 우리나라 주민등록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해외 나가서 막 광고 찍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 우리나라에 와서 국외 소득 내고 국내에서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외 소득 다 세금을 냅니다. 단 국내 주소를 두는 날짜가 그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이거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거를 183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일 이상만 거주하면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 자, 1년에서 조금 줄어들어서 절반 줄어들어서 183일은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6개월밖에 아니 7개월밖에 안 있었다. 1년 이상이 아니니까 나는 국내 거주자고 비거주자다. 세금 안 내란다. 외국에서 번 돈은 안 내란다. 왜냐하면 반대로 비거주자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국외 소득은 세금을 안 내요. 국내 소득만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자꾸 법망을 피해 가니까 그래서 요거를 6개월 확 줄여놨어요. 183일. 외국에 3개월 이상은 우리 노비자로 관광으로도 막 가는데 1년에 2번 가버리면 6개월 넘어버리잖아요. 3개월만 있다 와도 나 1년 동안 여기 다 안 있었어. 그러니까 이 XX 같은 놈들 183일만 있어도 6개월만 있어도 무조건 국내 거주자로 본다. 세금 다 내. 외국에서 번 돈. 세법을 세금 더 걷어가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상관은 없죠. 자, 이렇게 된 건데 한번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어야 된다.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1년이 이제는 옳지 않은 게 됐죠. 1년이 지금은 183일이 됐다는 거.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게 돼버렸어요. 세법이 바뀌면서.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거주자, 국내 국외 세금 다 내야 됩니다. 비거주자 요 밑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다. 국내 거는 내는데 국외 해외에서 번 돈은 납세 의무가 없다. 자, 우리나라 6개월도 없었어요. 그러면 거의 비거주자는 거의 외국 사람 취급하는 거죠. 국내 소득만 내라. 자, 이런 겁니다. 세금 적게 내려고 그렇다고 외국에 6개월 이상 산다는 거, 이거는 못해 먹을 짓이죠. 자, 14번에 1번이 정답이 되고요. 15번 문제.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비과세 근로소득.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받는 소득 중에서 소득은 다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이건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빼줄게 하는 겁니다. 주로 서민들을 위한 거죠. 어떤 게 있느냐?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일직, 숙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네. 공무원.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화수당. 이거는 진짜 많이 줘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제일 많이 죽는 게 소방 1위, 2위가 경찰이잖아요. 물론 군인들도 있지만. 자, 저도 군대 있을 때 이 특수훈련할 때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다거나 아니면 IBS 공업보트 타고 기습 상륙훈련할 때 한 번 하면 수당이 나왔습니다. 생명수당. 이런 거는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경우가 있어요. 좀 괜찮은 좋은 회사. 그런 경우에 이것도 세금 부과하지 말자. 위자료 성질. 근로 제공하다가 부상 또는 사망해서 사망유로금 같은 거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아까 말한 소방관들도 나오지만 그런 배상이나 보상금은 야박스럽게 이거에 세금 매긴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비과세고요. 법정부담금,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따라서 회사에서 내주는 게 있고 우리 본인이 부담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세금으로 소득으로 안 봅니다. 출산, 요즘 애 안 나니까 많이 좋아졌죠.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해 받은 수당.
뭐 출산 장려금이라든가 육아 수당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육아 또는 요즘 휴직도 이제 많이 법이 바뀌고 있는데 휴직 수당까지. 그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시간의 근무 수당. 사무직은 아닙니다. 생산직만. 그다음에 식비. 단 회사에서 밥을 안 줄 때입니다. 밥 안 주고 월급 봉투에 그냥 조그마한 소규모 회사들은 자체 구내 식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식대 해가지고 단 10만 원까지만입니다. 20만 원 줘도 10만 원만 비과세를 보고 나머지는 그건 소득으로 봅니다. 자, 비과세 근로소득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라는 겁니다. 고용보험비연 육아휴직수당 이거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이죠. 연차 자 이거 좀 놔두고요. 사망 보상금.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 부담은 건강보험료 이런 거는 다 아까 나왔던 거죠. 근데 근로기준법이 연차 월차 연차 있잖아요. 월차 한 번도 저기 뭐야 그 월차 안 쓴 거. 저 오늘 회사 못 나갑니다. 병가나 이런 거 안 쓴 거. 그 다음에 연차는 1년 내내 개근상. 근데 요거는 과세를 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고 해서 정답은 연차 수당, 월차 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어쨌거나 이론 시험 어려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론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강박관념은 갖지 말아요. 이거 선생님들도 간혹가다 이론 문제 15문제 주면 한두 문제 틀릴 수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글자 하나씩 바꿔버리는 문제들이 있어서 이론은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15문제 중에 이게 30점인데 10개면 20점이에요. 물론 이거보다 못해서 이론 딱 3개 맞고도 합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요거 30점인데 나머지 70점이 실기 시험이잖아요. 70점 여기에서 요거 만약에 이론 10개 맞았다 그러면 50점만 맞으면 다시 말해서 실기에서 20점 실수를 해도 커트라인은 일단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실무 이론 공부에 너무 시간을 투자하다가 실무 공부에 오히려 시간이 쫓겨서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간 효율성 가성비는 실무 쪽 10회 정도만 반복해서 2번 풀어버리면 실무 70점에서 50점은 웬만하면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안배는 실무 쪽에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이론을 다 팽개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10개, 15문제에서 10개, 뭐 6개, 7개, 뭐 8개씩 막 틀려버리면 이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론 100점 맞기 위해서 그렇게 강박관념은 갖지 마시고 안 되면 그냥 패스해버리세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좀 쉬었다가 실무 프로그램 설치하시고 이어서 실무 시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